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 관측에 성공합니다. 갈릴레오가 관측한 위성은 지금은 갈릴레오 위성이라 불리는 이오, 가니메데, 유로파, 칼리스토인데요. 갈릴레오가 활동하던 16부터 17세기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갈릴레오는 자신의 관측을 바탕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여 과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지난 4월 13일 유럽 우주국에서는 갈릴레오 위성 중 가니메데, 유로파, 칼리스토를 탐사하기 위한 탐사선을 발사했는데요. 유럽 우주국의 여러 우주 비전 프로그램 중 첫 번째 대형 미션으로 선정되어 주스 미션으로 명명된 이번 미션의 목적은 무엇이고, 목성이 아니라 목성의 위성에서 무엇을 찾고 싶은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오늘은 한번 들으면 귀에 딱 꽂히고 맛깔나는 이름이죠. 주스 미션에 대해 알려주실 국립과천과학관 강성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강성주 박사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요즘 과학에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서 맛깔나는 이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스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갈증을 딱 해소하는? 그쵸,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달콤하고 그쵸. 뭔가 시원한 느낌의 그쵸. 그런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목성의 얼음위성, 목성의 얼음위성을 탐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목성의 주피터의 JU. JU. 네. 그래서 주피터 IC 문스 익스플로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앞 글자들을 따서 주스라는 이름으로 이번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스라는 프로그램은 목성도 가기는 하지만 목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게 목표예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갈릴레오 4개의 위성 있었잖아요. 네네. 이오하고 유로파, 그다음에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렇게 4개가 보통 갈릴레오의 위성이라고 불리우는데, 네. 이 중에서 유로파하고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 3개의 위성이 얼음 위성이에요. 얼음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이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이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2개는 확인이 됐어요. 유로파하고 가니메데는 바다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네네. 칼리스토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스 탐사선은 이 얼음 위성들의 바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관측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 시간으로 지난 4월 13일 날 밤 9시경에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당시에 발사장의 기상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특히 위쪽 대기에서 번개가 칠 확률이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그날은 연기를 하고 4월 14일 날 하루 지나서 밤 9시 14분에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주스의 발사 가능 시간대가 하루에 딱 1초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하루에 1초면 되게 짧은 건데. 그렇죠. 이게 여러 탐사선들의 발사 가능 시간대가 다 이런 건지, 아니면 주스 같은 경우에는 목성까지 굉장히 먼 길을 떠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정이 된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스 위성 같은 경우에는 목성까지 가야 하는데 먼 길을 가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연료도 많이 들 거고, 하지만 주스 위성은 연료를 그만큼 많이 탑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위해서 목표하는 시간에, 목표하는 장소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스 탐사선에 들어있는 연료뿐만 아니라 목성에 가기 위해서 지구라든지 금성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천체들의 중력 도움을 받아서 그 중력의 도움으로 속도를 증가시켜서 목성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천체의 속도, 그 다음에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발사 가능 시간이 1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초 사이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미션은 아니었던 거죠. 방금 이제 뭐 지구나 금성의 중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날아간다고 했는데, 그냥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바로 목성까지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도 돌았다가 금성도 돌았다가 맞아요. 사실 뭐 쥐불놀이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속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슝 날아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주선이 궤도에 올려놓는 속도로는 목성까지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물론 그렇구나. 이번 주스 미션도 8년에 걸쳐서 가면서 네. 2031년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네네. 물론 그것도 긴 시간이긴 하지만 그냥 발사한 속도로 간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나마 금성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이런 중력의 도움을 받아 가속을 해서 8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얼음 위성을 지금 탐사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얼음 위성에서 뭘 찾고 싶은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들이, 그리고 제가 천문학자로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네. 외계인이 있어요? 외계 생명체가 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모두 생명체가 지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대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양분이 있어야 될 건데 바다가 있다면은 그런 조건이 갖춰지기 쉬워요. 네. 그런데 우리 태양계의 행성, 특히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위성들, 네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유로파라든지 그다음에 가니메데, 칼리스토에는 그런 바다가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궁금하군요. 그렇죠.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고, 또 그 얼음 위성의 바다는 우리 지구의 바다와 어떻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또 같다면 어떤 성분이 같은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탐사를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재밌는 미션이네요. 네, 엄청 재밌는 미션이에요.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얼음 위성의 외계 생명체 내지 그 바다의 성분들 이런 게 궁금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탐사하러 가면은 탐사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탐사 장비들이 좀 갖춰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스 탐사선에는 대략 10개의 관측 장비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네. 고해상도 카메라라든지 자기장을 측정하는 기기, 그리고 지표면을 좀 더 세세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지표면의 높낮이를 측정하는 여러 기기들이 그러니까 레이저라든지 레이더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분광기라든지 우주 방사선과 입자를 측정하는 여러 장비들, 이런 것들이 총 10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목성은 행성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지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성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목성의 강한 자기장을 이런 탐사 장비들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도 잘 하고, 이런 자기장을 관측을 잘 해야지만 그 행성들 내부에 바다가 있는지, 또 바다가 있다면은 얼만큼 깊이로 얼만큼 많은 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장을 측정해서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쉬워요. 여러분들 그 젖은 손으로 콘센트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쵸.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자기장은 전류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전류가 또 자기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물이 있다면은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만약에 소금물이 있다 그러면 전류가 더 잘 흐르거든요. 그 안에 이온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물이 있다고 하면은 목성에서 이제 나오는 자기장이 그 주위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바다가 있는지, 바다가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사실 유로파 같은 건 바다가 있는 게 확실한 게 밖으로 분출이 되어 나오는 바다 성분을 확인을 했어요. 시각적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진이 있군요. 네네, 뿜어져 나오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유로파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가니메데도 엄청나게 많은 물의 양이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칼리스토는 이론만 있어요. 바다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주스 탐사선이 간다면 좀 더 정확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론이 맞는지를 검증을 할 수 있겠네요. 검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작년에 제가 과학뉴스 때 태양 탐사선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보면은 탐사선이 모두 일직선형이에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쭉 뻗어 있기만 하거든요. 주스 탐사선의
모습을 보면은 날개가 십자 모형이거든요. 이제 뭔가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왜 십자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죠? 뭐 사실 십자 모형 자체에 그렇게 큰 이슈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성 탐사선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십자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받는 궤도에 따라서 태양광을 받는 입자 면적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넓히려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목성같이 먼 곳을 탐사를 할 때는 태양광 패널을 거의 쓰지를 않아요. 보이저호도 태양광 이 날개가 없거든요. 패널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목성에 간다는 거는 태양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아. 주로 우리 지구 공정 궤도를 도는 네. 그런 인공위성들이 이제 태양광 패널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주 원료로. 일반적으로 먼 곳에 가는 탐사선들은 태양광 패널을 거의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태양빛이 거의 닿지를 않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효율이 적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뭐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원자력 발전, 핵 발전을 주로 쓰기는 하는데, 워낙에 태양광 패널의 효율도 높아지고 또 성능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주스 탐사선은 태양광 패널을 사용을 해서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의 기술 발전이 이제 우주 산업 개발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주스 미션이 이제 외계 생명체, 특히 이제 목성 위성에 그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탐사를 나가는 건데, 이제 2031년에 목표 궤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주는 진짜 무한히 넓다고 하는데, 아니 외계 생명체가 사실 태양계 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밖으로, 태양계 밖으로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아니면 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그러니까 태양계 밖에 다른 행성계에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태양계 내에 있는 영역은 우리가 관측이 가능하고, 태양계 밖에도 수많은 행성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까, 또 만약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탐색을 해낼 것인가,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첫 번째 목표는 외계 행성을 찾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케플러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외계 행성을 정말 많이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케플러 망원경은 이제 퇴역을 하고 지금은 테스라는 망원경이 그 임무를 이어받아서 테스형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임무를 테스가 이어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케플러와 테스가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그렇게 이미 발견된 외계 행성을 바탕으로 그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시 지구에는 지금과 대기 성분이 달랐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생명체가 먼저 생겨나고,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생겨나고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대기가 점점 줄어들고, 이산화탄소의 그 성분이 점점 줄어들고 산소의 용량이 늘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대기 성분을 갖게 됐거든요. 또 우리가 숨을 쉬고 또 배설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메탄이라든지 여러 생명체가 내는 그걸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그런 대기 성분에는 그런 게 섞여 있을 거래요.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제임스 웹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그렇게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바이오 시그니처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연구 결과가 얼마 전에 하나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네, 맞아요. 얼마 전에 하나 나왔는데, 우리 지구로부터 약 40광년 떨어진 트래피스트 1이라는 별이 있어요. 트래피스트 1은 2016년도에 행성이 7개가 있다는 것이, 쪼로록 7개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이 트래피스트 1은 엄청나게 어두운 별이에요. 태양이 한 8% 정도밖에 안 돼요, 질량이. 그러니까 그만큼 빛을 내는 것도 좀 그렇죠. 작군요. 빛을 내는 것이 적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열도 적게 내겠죠. 네.
온도도 낮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태양에서 지구 정도 거리가 정말 살기 좋은 거리라고 봤을 때 1억 5천만 광년 정도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트라피스트처럼 이렇게 약한 별은 좀 더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서 7개의 행성이 아주 가까이에서 별을 돌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은 그 트래피스트 1 별 주위를 하루 반 만에 돌거든요. 지구 시간으로. 1년이 하루 반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가장 멀리 있는 별도 한 바퀴를 도는데 채 20일이 안 걸려요. 한 18일이 조금 넘어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진짜 빠른 거네요. 그렇죠. 진짜 빠른 거죠. 엄청나게 가까이 돌고 있어요. 수성의 공전궤도가 한 88일 정도 되니까 그거보다 수성의 공전궤도보다 훨씬 더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만큼 온도도 낮기 때문에 적당히 떨어져 있다면 거기도 행성이 존재를 할 수 있을지 또 대기가 존재를 할 수 있을지 또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물이 존재를 하고 생명체가 존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제임스 웹이 봤던 거는 가장 가까운 별, 그러니까 별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첫 번째 행성을 관측을 한 거예요. 우리 태양계로 치자면 수성을 관측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봤더니 안타깝게도 별에 너무 바싹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 태양에도 태양풍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별에도 항성풍이라는 게 나와서 대기가 없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 영향 때문에 대기가 없군요. 네. 그래서 대기가 생명체가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온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기예요. 대기가 없다면은 별로부터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이라든지 강한 에너지들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의 존재가 필수인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첫 번째 그러니까 트래피스트 1의 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행성에는 대기가 없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C, D, E, F, G, H까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F하고 G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존,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가진 그런 행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만한 행성을 거리를 온도가 적당하고 우리 지구와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 또 물도 액체로 상태로 존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온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관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가장 가까운 수성 역할을 하는 그것만 지금 관측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놨는데 이제 앞으로 그 뒤에 것도 계속해서 관측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군요. 조만간 나올 거예요. 금년 내로. 요거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럼요. 다시 한번 출연해야겠죠. 그때 되면은. 그때는 또 강성주 박사님 모셔놓고 진짜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외계 생명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서서도 뭐 연구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천문학자로서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이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그동안 천문학자분들을 못 만나서 그렇지 만나게 되면 꼭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진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존재할까요, 박사님?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통 우주인이 있나요? 외계인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외계인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그 확률은 반반인데 외계 생명체가 있나요? 외계 생명체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잖아요. 미생물 같은 애들도 그렇죠. 외계 생명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거의 100% 110%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단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천문학을 조금 공부해 보셨고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은하에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수천억 개의 별들이 전부 적어도 2-3개 이상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행성의 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런 수천억 개의 별과 행성을 가진 은하가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을 확률이 더 적지 않을까 단순히 봐도. 그냥 없기가 오히려 힘들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발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가장 가까운 별도 빛의 속도로 갔을 때 무려 4.2년이나 가야 되는 정도로
별과 별 사이가 너무나 넓게 떨어져 네. 있기 때문에 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지 저는 외계 생명체는 반드시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제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 있을까 없을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외계 생명체는 거의 있지 않을까 약간 마음속에 확신이 좀 생기는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코스모스라고 이제 천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요거의 저자로 유명하신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유명한 대사죠. 네, 유명한 대사 이 말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연구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한한 우주에 네,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인간은 끊임없이 또 호기심을 가진 존재잖아요. 뭔가 외계 생명체가 없다 그러면은 뭔가 좀 기운 빠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좀 믿고 싶은 것 같고 네. 저와 박사님의 믿음처럼 과연 2030년 이후에 주스가 목성에서 어떤 소식을 또 가져올 수 있는지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인류의 눈들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 강성주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안녕.